여러분 안녕하세요. 옛 그림으로 익혀 쓰는 행복 자서전을 여러분과 함께 할 조인희입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예전과 달리 큰 무게로 실리는 요즘입니다. 질병은 아주 예로부터 인간 곁에 떠나지 않았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신이 내리는 징벌이라고 인식해 왔었습니다. 질병을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했던 거지요. 그러다가 19세기에 돼서야 이 질병이란 것은 인간 몸속에 기질상의 충돌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병 중에서도 특히 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사람 사이의 그 사회적 관계의 의미를 새롭게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서로 불안해하고 공포를 느끼고 혐오하고 배척하는 이런 사회관계망을 이루어 나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코로나 이 시국을 거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나를 찾는 건 무엇일까? 진정한 나의 모습, 더불어 사는 나의 모습을 찾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화두로서 옛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자화상이 무엇인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려졌던 자화상으로서 윤두서의 자화상을 알아볼 것이고, 그다음에 강세왕이라는 문인의 자화상을 살펴볼 겁니다. 이어 한 100년이 좀 지난 후에 등장한 여류화가 나혜석의 자화상을 통해서 조선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 땅의 여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과 수업을 같이 하겠는데요. 자, 자화상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볼까요? 자화상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초상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초상화라는 것은 여러분도 널리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인물화의 일종입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써 기록적으로는 삼국시대에 그려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고구려 고분벽화 같은데 그 묘지의 주인, 묘주가 그려진 그림으로 봤을 때 초상화는 그 이전부터 있어 왔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러한 초상화가 화가들에 의해 그려질 때 가장 중시하던 동양권 회화의 덕목은 전신사조였습니다. 이 전신사조라는 것은 인물의 형상 재현과 더불어서 그 인물이 가지고 있던 정신세계도 그려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초상화, 이 중에서 화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그리는 것을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먼저 윤두서의 자화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도 했었고 많은 옛그림 관련 책에 이분의 얼굴은 꼭 들어갑니다. 이 윤두서란 분은 호는 공제입니다. 그리고 고산 윤선도 잘 아시죠? 어부사시사를 지은 윤선도의 증손으로서 인물, 산수, 동물 그림 등을 참 잘 그렸던 화가입니다. 물론 이분의 직업이 화가는 아닙니다. 이분은 문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진사시까지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벼슬길로 나가려고 애를 썼는데 남인에 속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우리 이 한양을 중심으로 몰아쳤던 당쟁에 휘말려서 남인이 등극하는 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과거심을 더 보고 관리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본인의 본가가 있는 해남으로 낙향을 합니다. 해남으로 낙향을 해서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하면서 문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간 분입니다. 자, 이분의 이 자화상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수업을 같이 하시는 여러분, 적어도 제 짐작에는 50 플러스이니까 50세가 넘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연세쯤 되시면
첫 인상을 보고 다른 낯선 사람의 첫 인상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어떨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자화상. 윤두서라는 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느낌을 주시죠? 어떤 느낌 받으세요? 이 그림을 보고 이학원이라는 당시대의 같은 시대의 그 문인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육척도 안 되는 몸으로 사회를 초월하는 기계를 지녔네. 이 자화상을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키가 크지는 않으셨나 봐요. 근데 어쨌든 그 등치와는 관계없이 사회를 초월하는 기계가 가득 찬 그런 인물로 평가한 거죠. 여러분도 그 기계가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이하고는 다음과 같이 또 말을 이어갑니다. 긴 수염 나부끼는 얼굴, 기름지고 붉어라. 자, 수염이 길고 얼굴은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후덕하게 생기셨죠? 아마도 이분은 얼굴빛이 붉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른들의 얼굴을 얘기할 때 얼굴빛이 붉은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혈기가 왕성한 다혈질인 분들이 많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여러분도 이 그림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자, 이학원의 다음 글을 한번 볼까요? 보는 자는 도사나 검객이 아닌가 의심하지만 저 진실로 겸양하는 기품은 무릇 독실한 군자라서 부끄러움이 없구나 하고 이 그림에 대한 찬을 남깁니다. 도사나 검객처럼 약간은 무서운 느낌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듭니다만 결국 이하고는 이 사람 정말 군자입니다. 그리고 겸양한 사람의 품격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윤두서가 벼슬에 나가지 않고 그린 그림들을 보면서 이분이 낙향에서 본인의 의지를 꺾고 입신양명하는 그 의지를 꺾고 낙향에서 본가를 돌보면서 그렸던 그림을 보면서 이분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건 화첩 그림인데요. 한쪽에는 왕유의 종남산에서라는 시가 쓰여 있고 그 식구에 어울리는 그 장면이 왼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화첩을 남겼고요. 그리고 특히 이 윤두서는 말그림을 잘 그려서 주감주마도라는 말을 탄 인물을 그린 그림을 남겼습니다. 전해진 기록에 의하면 윤두서는 이 말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마당에다 말을 풀어놓고 몇 시간이고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머릿속에서 그린 게 아니라 관찰하고 깨닫고 그리고 손으로 옮겨져서 몇 번이고 연습을 해서 이렇게 생동하는 듯한 표현으로 말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이 백마는 옛 선비들이 참 좋아했던 준마 중에 하나입니다. 봄날인 것 같아요. 버드나무가 바람에 휘날리는데 점잖게 이렇게 서 있는 백마를 한 마리 그려놨군요. 이 윤두서의 유화백마도는 아주 유명한 그림으로 여러분도 많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윤두서는 많은 책을 읽었고 그의 학식은 굉장히 풍부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풍부한 학식 중에 실학에 관심이 많아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어떤 실증학에 많은 그 관심을 보였는데 특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양반으로서 문인으로서는 그리기 힘든 실질적으로 노동하는 일반 평민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이러한 그림을 남겼습니다. 윤두서의 나물캐기 그림은 두 여인이 봄을 맞아 들판에 나가서 나무를 캐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그림은 인물을 표현할 때 측면이나 그리고 정면의 모습을 많이 그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뒷모습을 그리는 그림은 옛 그림에서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볼 때 윤두서가 화가로서 사람들을 묘사할 때 나름대로의 특징적인 것을 잘 캐치해서 표현하려 했던 능력이 아주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하는 여자에 대해서 시선을 준 윤두서의 시선은 또다시 남성 노동자에게 옮겨갑니다. 단순히 글만 읽고 음풍농어를 읊는 문인으로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일하고 노동하는 서민들의 생활에도 관심을 줬던 윤두서는 집신을 삼는 하인 정도 되는 인물 같죠? 집신을 삼는 그런 인물을 보고 이렇게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강세왕의 자화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세왕의 자화상은 강세왕이란 인물이 2편 이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강세왕이 아주 노년기의 그림인데요. 이 강세왕은 자, 일단 표암이라는 호를 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의 문인이었고 서화 간평가였습니다. 혹자들은 이 강세왕을 예단의 총수라고 명명하면서 이 강세왕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글씨나 그림을 평가하는 것을 굉장히 높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시서화에 모두 뛰어났다 해서 시서화 3절로 일컬어집니다. 이 강세왕이 그린 그림 중에는 산수화도 있고 난죽 같은 사군자도 있고 화조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씨도 잘 썼습니다. 그리고 시도 잘 지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그 단어 기억하시죠? 시, 서, 화에 능한 3절. 이 강세왕은 사실 형이 어떤 당쟁에 몰려서 그 귀양 가는 걸 보고 벼슬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벼슬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 집안이 굉장히 어떤 능력이 있는 문인 집안이라는 것을 잘 인정한 영조 임금에게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영조 임금은 강세왕이 그림을 잘 그린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그렇게 대단한 집안의 문인이 신분 낮은 사람들의 잡기에 불과한 그림을 잘 그린다 하니 혹시 구설이 될까 두렵다. 그림 잘 그린다라는 건 너무 그렇게 소문 내듯이 많이 알리지 마라 라는 얘기를 듣고 강세왕은 20년 동안 절필을 하기도 합니다. 왕의 말씀을 잘 지킨 거죠. 그랬던 강세왕이 계속 절필을 하지는 못하고 다시 그림을 그리는데 다시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렸던 겁니다. 이 그림 말고도 또 이러한 초상화를 남깁니다. 이거 역시 초상화입니다. 강세왕이 직접 그린 자신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강세왕 그 머리 부분의 양옆에 글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글은 이 그림에 대한 찬으로서 강세왕이 직접 짓고 쓴 것입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인가 알아볼까요? 수염과 눈썹이 새하얀데 머리에는 사모 쓰고 몸엔 평복을 걸쳤구나. 자, 여러분도 이 그림 처음 보셨을 때 처음에 깜짝 놀라셨죠? 뭔가 어색하셨죠? 저 모자는 임금님 뵈러 갈 때 관복 입고 쓰는 모자가 아닌가 하고 알아채셨죠? 근데 저 사람은 왜 저 관복에 어울리는 관모를 쓰고 일반적으로 집에서나 입을 수 있는 사람들 만났을 때 입고 나가는 유복을 입었을까 하고 궁금하셨을 겁니다. 머리 모자와 옷이 안 어울린다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용도가 다른 것을 같이 한 화면에 그려놓은 겁니다. 이거는 강세왕의 뜻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걸 찬으로 써서 머리에는 사모를 쓰고 몸엔 평복을 걸쳤구나. 왜 그랬을까? 그 다음 부분에 강세왕은 이렇게 밝힙니다. 오라, 마음은 시골에 가 있는데 이름이 벼슬아치 명부에 걸린 것이다. 강세왕의 이 단어는 지금의 내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강세왕은 시골에서 글 읽고 강학하는
제자를 키우는 그런 삶이 문인으로서 선비로서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벼슬을 받았네요. 그래서 저런 벼슬을 받은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사모를 썼네요. 이 사람의 지금 현재 모습은 마음은 평범한 문인이고 싶은데 현실은 명부에 이름이 걸린 벼슬아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가슴엔 수천 권 책을 읽은 학문을 품었고 감춘 손에는 태산을 뒤흔들 서예 솜씨 들었건만 사람들이 어찌알리요.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강세양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 수천 권 책 읽었어. 학문적으로 뛰어나. 그 말입니다. 그리고 손을 지금 보이지 않았죠? 옷 속으로 감추고 있죠? 내가 비록 이렇게 감추고는 있지만 나 서예 잘 써. 글 잘 써라는 말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초상화를 봤을 때 여러분이 느낀 인상과 이렇게 찬을 풀이해서 제가 해설해 드린 이 이야기와 접목시켰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윤두서 자화상과는 또 다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윤두서는 뭔가 하고 싶었는데, 뭔가 하려 했는데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본인의 의지를 꺾어야 했던 울분이 좀 있는 모습으로 느껴진다면 강세왕은 본인의 의지대로 60세까지 벼슬을 안 했는데 임금님이 벼슬을 주셨네? 그래서 나 벼슬했어. 어찌 보면 요즘 말로 조금 점잖지 못한 말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자뻑하는 할아버지셨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러한 글 외에 더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재미삼아서 내 자신을 한번 그려봤는데 내가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여러분? 70입니다. 70 하고 글을 맺습니다. 70살에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지금도 70 되신 분들, 어떤 분들은 손이 떨린다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그 옛날 분인데 70살에 이렇게 고운 선으로 정확하게 본인의 얼굴을 그려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쯤에서 이런 의심이 드시죠? 정말 자기 얼굴 그린 거 맞아? 그냥 기분대로 그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죠?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본인이 그린 강세왕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강세왕을 공신상으로 그렸던 이명기라는 화가의 강세황상입니다. 자, 두 얼굴을 비교해 보세요. 너무 닮았죠? 한 사람이 그릴 것 같죠? 자화상을 그린 강세왕의 이 그림 실력은 이명기라는 화원화가, 그러니까 공무원처럼 직업화가인 이 이명기가 그린 이 강세왕상하고 너무 닮고 너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자, 앞서서 보신 것처럼 강세왕이 자신의 얼굴을 그리고 그 위에 찬을 썼던 내용을 보셨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난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조금은 깐깐할 정도로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그럴만 하지 않겠습니까? 얼굴에 그런 느낌이 스며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강세왕의 자화상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사람 스스로가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는 것 같은데 어떤 그림을 그럴까?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다음에는 강세왕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강세왕이 그린 초옥한담도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쓰여 있는 글씨는 아주 유명한 명나라 때의 시인의 식구입니다. 식구를 가지고 화제로 삼아서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강세왕이 벼슬하는 아들이 임지로 떠나자 그 아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황해도 쪽으로 가다가 박연폭포에 들러서 그 멋진 박연폭포를 보고 그린 진경산수입니다. 여러분 진경산수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실경산수, 진경산수.
실제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멋진 산하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강세왕 시대가 되면 정선과 아울러서 이렇게 진경산수를 그리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까 윤두서, 그분은 호가 공제였죠. 정선은 겸제입니다. 자화상을 남기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같이 볼 수는 없지만 심사정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호가 현재예요. 끝이 다 현재고 제자로 끝나서 삼자라고 일컬어지는데 그렇게 직업적으로 그림을 잘 그렸던 심사정이나 정선 말고 윤두서도 유명한 화가로 인정받았지만 이 강세왕은 더더욱 이 진경산수를 보면 그 사람들 못지않은 삼재 못지않은 그림의 실력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세왕의 향원익청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름날 활짝 핀 연꽃을 그린 그림인데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그림 요즘 내놔도 옛날 그림 같지 않다 할 정도로 색상도 좋고 그림도 아주 예쁘죠? 연꽃 아래에 있는 개구리까지도 섬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네요. 이게 강세왕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 정도로 뛰어났던 화가입니다. 강세왕을 얘기할 때 꼭 잊지 않고 언급해야 될 것이 바로 김홍도입니다. 여러분 김홍도, 단원 김홍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강세왕이 벼슬에 오르기 전에 안산 처가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산에서 살고 있을 때 그 밑으로 그림 공부를 하러 와서 김홍도가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도를 얘기하다든가 강세왕을 얘기할 때 이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 관계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김홍도의 그림에 강세왕은 김홍도의 그림이 이러이러하다라는 평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론에도 뛰어났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조선시대의 두 문인의 그 자화상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양권 문화에 속하기 때문에 이 자화상이 많지 않습니다. 같은 시대의 유럽에는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화상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렘블란트라든가 고흐라든가 이런 화가들은 자신의 자화상이 30여 점 이상이 있을 정도로 화가들이 많은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화상, 조선시대를 비롯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화상을 남긴 화가들이 많지 않은데요. 물론 현대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조선시대 화가들은 자화상이 별로 없는 이유는 그림 그리는 일 자체가 그렇게 인정받는 일이 아니고 천것들이나 하는 잡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 그림을 잘 그리는, 내 얼굴을 잘 그려내는 이 사실이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강세왕이나 윤두선은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에 그림을 그리며 자기 얼굴까지도 그리는 자화상을 남겼지, 강세왕이나 윤두서 못지않게 그림을 그렸던 정선, 심사정, 김홍도, 이인상, 이인문 등은 같은 시대를 호흡했어도 자신들의 자화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화가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이지요. 서양에서는 모델을 써서 그림을 그리는 그 행태 때문에 모델을 사서 그릴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서양 화가들은 자화상을 그려서 일부 귀족들한테 보이고 너의 초상화를 이렇게 잘 그려줄 테니 나한테 너의 초상화를 맡기라는 홍보 수단으로서 자화상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욕심 같아서는 조선시대에 그려진 자화상을 많이 보여드리고 이분들의 삶과 연결시켜서 이 그림에 담긴 이분들의 삶과 정신이 어떤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작품이 많지 않아서 못하겠고요. 다음은 100년을 지나가서 나혜석 자화상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나혜석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이 그림이 나혜석이 그린 본인의 자화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두서나 강세왕 같지 않고 유화로 그렸습니다.
유화로 그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근대 이후의 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여성 화가입니다. 나혜석은 호는 정월입니다. 그리고 20세기 한국 최초의 서양 화가입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화가라는 그런 타이틀도 있고요. 그리고 문학 작품을 잘 썼던 그런 문인이기도 했습니다. 더더욱 주목받았던 것은 이 여자분의 그 작품은 여권 신장을 옹호하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이 자화상을 그린 나혜석의 실제적인 얼굴은 어땠을까요? 비록 어린 시절의 얼굴이지만 이렇게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는 이 얼굴, 이 사진이 나혜석의 사진입니다. 나혜석은 수원의 부잣집 나시 가문에서 태어나서 일본으로 유학을 했었습니다. 일본 동경 여자 전문 미술학교에 유학을 가서 유화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3.1운동에 참여해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현실 참여적인 여성 활동가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그 유학생을 끝내고 들어와서 교편을 잡기도 하다가 김우영이라는 그런 그 당시에 굉장한 그 인테리 집안의 남자의 부인이 됩니다. 일본에서 유학했던 나혜석은 그 누구보다도 선진적인 의식을 가지고 여성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에서는 일어날 수도 없었고 의식도 안 됐던 여성운동을 했는데요. 자, 학지광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유학했던 유학생들이 동인지로 만든 잡지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상적인 부인이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여성도 실력을 쌓아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라는 논지의 글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나혜석은 삼천리에 이혼 고백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 이혼 고백서를 발표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나혜석은 김우영과 결혼을 해서 외국으로 그림 공부를 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파리나 러시아를 거쳐서 파리를 가서 그림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그림을 그려서 우리나라에서 전시도 하게 되고 하는데 안타깝게 이분이 파리에서 공부를 할 때 최린이라는 그 3.1 운동을 했던 34인 중에 한 분인 그분과 좋지 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혼 고백서에는 이분이 나는 당당했다라는 그런 어떤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이렇게 이혼을 당하기까지의 이 사회적인 분위기, 남자분들은 여러 사람들과 잘 사귈 수 있는데, 여러 여자분들과 잘 사귈 수 있는데 왜 여자의 한 번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매서운 잣대를 들이대고 채찍을 가하는가 하는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 대한 그런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이 나혜석의 가족들입니다. 나혜석은 그런 이혼을 당하기 전까지 이 네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여류 화가로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혼을 당하면서 이 네 아이들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분들한테 이런 글을 남기죠. 애미를 원망하지 말고 사회제도와 도덕과 법률과 인습을 원망하라. 내 애미는 과도기의 선각자로 그 운명의 굴레에 희생된 자였느니라 하면서 자녀들에게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요즘과 같은 이런 어떤 분위기에서는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까지 볼 수 없을 정도로 엄마로서의 마음을 표시하지 못할 정도로 매정하게 매몰차게 이 사람의 역할을 다 끊어버리는 사회적인 제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분의 어떤 말과 글이 와 닿으세요? 남자분들과 이 수강하시는 분들의 남자 선생님들과 여자 선생님들은 또 다른 느낌일 텐데요. 어쨌든 분명한 건 이분은 어떤 과도기를 산 선각자임에는 분명합니다.
의식은 튀었고 앞서갔지만 시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혜석이 그린 자화상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어두운 분위기, 왠지 이 사람 삶을 그대로 다 투영한 자화상 같지 않으신가요? 자, 나혜석은 그런 어려운 어떤 관습을 저항했지만 뚫고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주저하게 됩니다.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 결혼 초창기에 이 나혜석은 남편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던 그런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이 나혜석의 개인전에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유화라는 이 새로운 양식의 그림을 여자가 그렸고 그것도 전시를 한다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자극했겠어요. 그래서 화가로서 성장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많은 아이의 엄마로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행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외국 생활에서, 외국 공부에서 한번 잘못 디딘 발은, 그리고 이 여자의 판단은 조선의 그 봉건적인 관습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나혜석이 유럽에 가서 그림을 공부할 때 그렸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스페인도 여행을 했나 봐요. 스페인 바닷가를 그린 그림이 있고, 그리고 파리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랬죠. 파리의 풍경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고 깜짝 놀라셨죠? 1928년에 누드를 그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1928년이라면 우리나라의 그 어르신들은 아직도 갓을 쓰고 상투를 뜨던 시대인데, 이렇게 벗은 여자의 몸을, 물론 정면을 그리진 못했습니다만 그 시대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뒷모습을 이렇게 그리는 과감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외국 풍경과 여성 누드상뿐만 아니라 나혜석은 전국 각지를 돌며 유명한 장소를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가볼 수 없지만 개성의 선주교를 가서 이렇게 우리나라 풍경을 유화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 나혜석은 잡지의 사파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파를 그리던 시기가 아마도 이혼 후에 먹고 살기 위한 후고지책으로서 프리랜서로 아마 역할하던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사파를 보면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가는 여성을 갓쓴 노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하하, 세상 참 말세로다. 저게 뭔데, 집에서 아기나 키우고 살림을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이, 그런 여자가 저런 걸 들고 다니면서 음악이나 합네 하고 서양물을 먹었네 하고 저러고 다니는가 하고 힐난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사파로 넣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파가 들어가는 글은 여권 신장을 위해서 쓰여졌던 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또 매일신보라는 신문에도 이런 사파를 그립니다. 이런 사파를 보면 보통 노동에 파묻혀 사는 여자들의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나혜석은 이 당시 이 과도기로 넘어가는 여자가 노동과 가사 노동과 육아에 이렇게 파묻혀 사는 이 어떤 시기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일을 찾아가고 자기도 성장해야 하는 한 인간으로서 넘어가는 그 시기의 그 과도기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보여줌으로써 여성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맨 처음에 저는 여러분과 자화상을 얘기하면서 그 얼굴 초상화에는 전신사조라는 그런 그 어떤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터럭 하나라도 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초상화를 그 사람과 똑같이 닮게 그려야 된다는 이론도 있었지만, 그 이론과 더불어 중요시됐던 게 이 바로 전신사조입니다. 인물의 형상 재현과 더불어서 그 그려지는 사람의 정신까지 같이 그려져야
바로 그게 실질적인 추상하고 자아상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이 쭉 보셨듯이 윤두선은 그 당쟁으로서 자신의 어떤 입신양명의 꿈을 포기한, 그렇지만 비굴하게 살지 않으려 했던 문인의 기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강세왕은 계속 과거를 보지 않고 벼슬길을 마다하고 있다가 60세가 되어 영조의 부름을 받고 과거에 벼슬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활동까지 하냐면은 중국의 사신으로까지 파견이 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여러분 보셨다시피 70세에는 자기 자화상을 그릴 정도로 그림에도 뛰어났던 분인데, 이분의 자화상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그 때를 기다렸던 시서와 삼절의 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선 두 분의 자화상 말고 우리 나혜석의 자화상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특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성분들의 생각이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이 나혜석이란 인물은 앞서간 분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그 사람을 받쳐주지 못해서, 그 높은 시대의 장벽을 넘지 못해서 좌절하고 우울했던, 그래서 그 죽음까지도 자녀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행렬병자로 취급이 되었던 아주 불행한 최후를 맞았던 그런 여류 화가입니다. 이분의 자화상을 통해서 여성 선각자의 그 자존의식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게 세 분의 자화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자, 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액자를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지나간 50년, 나의 지나간 60년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물론 이 얼굴은 요즘 많은 과학적인 발전으로 인해 다른 세대에 비해서 팽팽한 얼굴과 예쁜 그 이목구비로 그냥 형태가 조금은 바뀔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자화상은, 여러분에게 그려보십시오 하고 하는 이 자화상은 지금의 얼굴 모습과 더불어 여러분이 살아온 50년, 60년의 모습이 어떻게 담기냐입니다. 전신사조하는 자화상을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50년, 60년의 세월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무개의 자화상이라고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한번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되짚어 넘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간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옛 선각자들의 글을 읽는다든가 옛 화가들의 그림을 본다든가 하면서 어떤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물론 그 글에서 답을 얻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글이나 그림에서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답을 주지 않고 그것을 읽고 보는 사람에게 답을 구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만 해줍니다. 옛 그림을 보고 여러분에게 옛 그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다 하고 제가 제안했던 것은, 옛 그림엔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어떤 사실적인 지식을 전달했다기보다는 코로나19라는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나의 삶이 어떤가,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더불어서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시점을 맞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내 얼굴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로 이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강의가 여러분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다면 전 큰 기쁨으로 알겠는데요. 이어지는 강의 평가에 여러분의 허심탄회한 마음을 적어주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때 큰 참고가 되어서 더 알찬 내용, 흥미로운 내용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